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건축물은 물론이고요. 신문이나 잡지 디자인할 때 그리드라고요. 그리드라고 하는 모눈종이가 꼭 필요합니다. 그 모눈종 위에 오차 없이 선을 긋고 그려야 되는데 그래야 제대로 된 결과물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결과물에서는 그 존재가 보이진 않지만 어떤 건축물이 또 신문이나 잡지 이게 모눈종 위에 그려진 수많은 선들이 이뤄낸데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선 하나에서 부실공사가 나오거나 파본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1월이라는 이달 하나의 완성품이라기보다는 올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그려진 수많은 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2008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 당선작입니다. 전윤희 씨의 우유라는 제목의 작품. 이제 새내기 작가니까 작가 소개로 긴 이렇게 내용이 다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전윤희 씨 1968년 서울생으로 2006년에 한 차례 경인일보 신춘문예로 당선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계일보 신춘문예가 된 거죠. 작가 직접 모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많이 받으셨어요? 예. 두 번째 당선이라 좀 미묘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속 연이어 2년 처음으로 이렇게 경인일보에 이어서 세계일보 이런 내력이 있으십니까? 아니, 경인일보 당선됐을 때는 전혀 아무 생각도 없었을 때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요. 그때는 그전에 참 소설 쓰기가 재밌었는데 그 이후로는 오히려 소설 쓰기가 괴로울 정도로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래서 한 2년 동안 괴롭게 열심히 쓰다가 다시 세계일보로 등단하게 됐습니다. 예, 재충전, 재출발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군요. 예. 예. 이번에 쓰신 작품 당선작이 우유라는 제목이에요.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된 계기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제가 이 소설을 구상하고 있을 당시에 사실은 소설이 굉장히 안 써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두 가지 모티브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유가 실제로 상한 우유가 하나 들어왔어요. 예. 실제 배달이 그런 게 됐군요. 예, 근데 우유값이 좀 비싸다고 생각해서 끊을까 생각하던 차에 상한 우유가 와서 이참에 끊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공포를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을 알고 있다는 거가 좀 미묘한 공포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포감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모티브는 음모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모론? 예. 그 음모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추측일 뿐이잖아요. 네. 그 사람의 이성이나 상식을 무력화시키는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것이 음모론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티브가 만나서 만들어진 것이 우유인데요. 쓰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소시민이 느끼게 되는 공포나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무력감 같은 것을 쓰게 됐습니다. 정말 작은 단서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점점 얘기가 진행되면서 한편에 이제 완성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을 탁 집어내는 거. 예. 지금 많은 이제 이 작품 구상에 따른 얘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느꼈습니다만 그래도 이 작품 감상의 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얘기를 좀 던져주시면 좋겠는데요. 글쎄, 상한 우유가 들어와서 이 소시민들이 이 우유를 끊고 싶어 하지만 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상대방의 그 공작이 그려지고요. 그러면서 겪게 되는 그 분노, 그렇지만 그 분노를 삭힐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소시민의 입장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가전제품을 구입해서 어떤 말썽이 있다거나 지금 말씀하시는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이런 것들 우리가 일상에서 참 고통을 안겨주는 일들이거든요. 예. 그게 삶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인데 그 관계는 가령 구독을 끊고 싶을 때 가령 우유를 또 그만 먹고 싶을 때 정말 어렵죠. 예. 근데 그게 어디에도 호소할 데 없다는 데가 이 소시민적인 이제 안타까움이고 그런 건데 아마 출발이나 동기는 거기서 출발을 하신 것 같아요. 참 사소하게 느껴지는 그 출발점인데 작품 감상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작품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예. 전윤희 작가의 작품입니다. 2008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이죠. 작품 제목이 우유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간 신문과 함께 우유를 들고 들어오던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해. 우유가 터질 것처럼 부풀었어. 또 뭐라는 거야? 왜 그래? 뭐야? 이게 무슨 냄새야? 유리컵에 담긴 우유에 허연 덩어리와 노리끼리한 액체가 엉켜 있었다. 이 사람들이 미쳤다. 누가 죽일 일 있어? 애가 먹었으면 어쩔 뻔했어. 사간 우유를 배달하다냐. 상한 우유의 역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 창문을 열었다. 비가 오려는 듯 대기 중에 습기가 가득했다. 날씨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다가는 한순간 개어버렸고 햇살이 따갑다가도 소나기가 미친 듯이 쏟아졌다. 여기 있다, 고지서. 줘봐. 뭐야. 왜 이렇게 우유값을 밀렸어. 제때 내지 않고. 때 맞춰 은행 가기가 그렇게 쉽니? 잊어버릴 수도 있고 바빠서 시간을 못 낼 수도 있는 거지. 게다가 이런 거지 같은 날씨에 오로지 우유값 내자고 나가고 싶겠어? 줘. 정말 내가 당장 이놈들이 정말. 뭐야? 전화를 안 받아. 여보세요?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상으로 연결됩니다. 연결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메시지는 아니 돈 좀 늦게 냈다고 상한 우유를 넣는단 말이지? 당장 끊어버릴 줄 알아. 다 죽었어. 가만 안 둬?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상으로 연결됩니다. 연결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이것들이 정말. 바캉스짐을 꾸리면서도 아내는 생각날 때마다 대리점에 전화를 걸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메시지를 남겨. 그럼 전화해 줄 거 아니야. 됐어. 누가 얘기나 해보자고 해. 바캉스 가서도 전화할래? 당연하지. 대리점 번호 휴대폰에 입력했다. 대단하다. 그냥 집 비운 사이에는 우유 넣지 말라고 메시지를 남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싫어. 직접 말할 거야. 고집을 피우던 아내는 궁여지책으로 사절지 도화지에 당분간 우유를 넣지 마시오라고 써서 문 앞에 붙여놓았다. 자, 됐다. 차를 타고 동해로 가는 길에도 날씨의 광기는 계속됐다.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져서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그러나 터널 하나만 지나면서 햇살이 반짝거렸다. 미쳤어 정말. 다들 정말 돌았나 봐. 흐린 여름날의 바닷물은 섬뜩할 만큼 차가웠다. 아이는 신이 나서 튜브를 몸에 걸고 바다를 향해 달려갔으나 발을 담가보더니 곧 돌아섰다. 여기 화영아파트 304호인데요. 앞으로 우유 넣지 말아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우유 넣지 마세요. 그리고 우유값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세요. 참, 어제 우유는 상해서 버렸으니 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녹음 됐겠지? 아이고, 결국 그렇게 녹음할 거면서 뭘 그렇게 버텼냐? 그래도 우유를 끊겠다고 했으니까 완전히 진 건 아니지. 우유 파는 집에서 이제 우유 안 사겠다는 말만큼 확실한 처벌이 어딨어? 안 그래? 잘났다 정말. 요즘 길거리에 우유 판촉하는 대리점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참, 내가 왜 진즉에 이 생각을 못했지? 아내는 승리감에 도취돼 있었다. 차가운 바다를 뒤로하고
우린 콘도 옆에 마련된 물썰매를 탔다. 아이와 아내는 좋아했다. 아내는 우유 같은 건 벌써 잊은 얼굴이었다. 그러나 이게 뭐야? 바캉스에서 돌아온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부푼 우유팩 4개가 문 앞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집을 비운 지 정확히 4일째였다. 엄마, 이건 날 싫어하다. 너 당장 내려놓지 못해? 가져다가 버릴까? 버리긴 어디다 버려. 거기다 그대로 놔둬. 지들이 가져가게.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이것들을? 바야흐로 전면전이 시작되었다. 전화도 받지 않는 우유 대리점과 아내 사이에. 나는 그들 사이의 팽팽한 신경전에서 불꽃이 파다닥 튀는 것을 보았다. 허추, 안 받겠다 이거지? 안 받아. 여보세요. 아저씨 도대체 뭐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폭염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좀처럼 잠도 자지 못했고 식욕이 없어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더위에 지친 나는 집에 있는 동안은 언제나 TV 앞에 널브러져 있었다. TV는 연일 사건 사고가 쏟아졌다. 7년간 동거를 했던 여자를 변심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한 남자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부모를 살해한 페르나의 기사를 들으며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내뱉었다. 그 자식들 덥지도 않나. 사고를 치려면 좀 선선해진 다음에 낳치지. 아내가 이물스럽게 느껴졌다. 언제부터 저랬지? 그녀를 힐끔거리다가 나는 아내가 변하는 것도 우유 대리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도 모두 죽을 듯이 변하는 날씨 탓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범행 후 친구 집에 머물렀다 오전 6시 40분께 친척과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왔다며 부모가 우유 배달부가 찾아왔다. 하필이면 아침 뉴스에서 페르나가 사건 현장을 재현하는 광경을 보고 있을 때였다. 벨이 울리자 아이는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고 문부터 열었다. 엄마 계시니? 누구시죠? 예, 우유 바꿔드리러 왔습니다. 여기 1000ml짜리 5개.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다른 회사 우유 먹기로 했거든요. 저 고지서 가져오셨어요? 예? 마른 체구에 키만 비축하니 큰 소심해 보이는 배달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와 나 그리고 아이를 한 번씩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우리 가족을 스쳐갈 때 팔뚝에 오소소 소름이 일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다. 특별히 나쁜 인상이 아닌데도 나는 공포를 느꼈다. 주인 아저씨가 안 계셔서 메시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인이 아니면 댁은 누구예요? 우유 배달하는 알바생이에요. 주인이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을 보내? 저기요, 다 필요 없으니까 고지서나 보내라고 해요. 네? 나는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왠지 우유 배달부가 아이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으면 하고 생각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뭐게 뭐야? 책상이랑 의자잖아. 좀 받아. 야, 건우야, 네 책상이랑 의자다. 어서 와서 좀 봐봐. 우와, 이게 내 거야? 잠깐만, 엄마가 닦아줄게. 어디서 왔어? 다른 대리점이랑 1년 계약했던 이거 주더라. 참, 거기 아니면 우유 먹을 데가 없나? 정말 웃기고 들었어. 뭐가 그렇게 급해서... 됐어, 게임 끝이야. 건우야, 좋지? 와, 이제 내 책상 생겼어. 저녁을 먹고 난 후 TV를 켰다.
또다시 동거녀를 죽인 남자와 보험금을 노리고 부모를 죽인 페르나의 기사가 나왔다. 이번에는 페르나의 누나가 나와서 그 애가 얼마나 소심하고 얌전한 아이였는지 모른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오해를 했다. 온몸에 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제야 왜 우유 배달부를 봤을 때 소름이 돋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우유 배달부가 입고 있던 노란색 바탕에 해골무늬가 그려진 티셔츠와 똑같은 티셔츠를 그 페르나도 입고 있었던 것이다. 짧은 머리 스타일과 체구도 비슷했다. 이 씨는 부모를 각각 10군데 이상 흉기로 찌르는 등 잔인하게 살해해 주위를 이봐, 명확히 했습니다. 저 사람 그 아르바이트생하고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왜 옷도 같은 거잖아. 해골무늬가 있는 노란색 티셔츠. 그랬나? 생각 안 나. 그러거나 마거나 무슨 상관이야. 나 드라마 볼 거다. 돌린다. 나는 기분이 영 좋지 않은 게 드라마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다음 날 문 밖의 주머니에는 새로운 상표의 우유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이전에 대리점에서 보낸 고지서도 있었다. 이게 도대체 얼마? 이 사람들이 장난하나? 아니, 상한 우유까지 계산해 넣어? 야, 날 아주 우습게 봤나 본데 누가 돈을 낼 줄 알고? 전화 어딨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이것들 또 메시지 남기라네. 이봐요. 계산이 틀리잖아요. 상한 우유값까지 내란 말인가요? 제대로 된 고지서를 가져올 때까지 우유값을 내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해요. 전화를 안 받겠다 이거지. 내가 이대로 물러설 줄 알아? 난 지고는 못 살아. 아내가 길길이 뛰는 모습을 보고 출근한 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런데 퇴근 후 문을 열어주는 아내의 표정은 꽤 밝았다. 왔어? 기분 좋네. 잘 해결됐어? 방법을 찾아냈지. 내가 누구야? 새로 고지서가 온 게 아니고? 곧 올 수밖에 없을걸? 내일까지 새 고지서를 보내지 않으면 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단지 내 인터넷 사이트에 고발해버릴 거라고 협박했지. 불매운동하겠다고. 우리 단지 세대수가 몇인데 지들이 버틸 수 있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당연하지. 그런 놈들은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돼. 다음날 우유 주머니에는 2개의 우유가 들어있었다. 새로운 대리점으로부터 하나, 먼저 번 대리점으로부터 하나. 정말 웃긴다. 아니, 고지서에 있는 금액을 다 내지 않으면 우유를 끊을 수 없다는 거야? 말이 돼? 이제 그만해라. 이게 도대체 며칠째야. 나는 해골무늬 노란 티셔츠의 청년을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자꾸 마주쳤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잦았다. 그를 처음 마주친 것은 24시간 편의점이었는데 술에 좀 취했던 나는 그를 보자 술이 확 깼다. 그 다음엔 복잡한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주쳤고 또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 오는 길에도 언뜻 봤다. 해골무늬 노란 티셔츠에 난 불안에 떨게 되었던 것이다. 뭐야? 방문자가 어쩜 이렇게도 없냐? 뭐야? 당신의 아이가 먹는 우유, 이래도 됩니까? 아파트 주민용 사이트에다가 내가 며칠 전에 올린 내용이야. 처음 상한우유가 온 것부터 바캉스 기간 내내 상한우유가 쌓였고 그 다음 저기 아예 상한우유값까지 내라고 협박한다고 다 적었지. 근데 연치료 있단 건 왜 안 썼냐? 그걸 왜 쓰냐? 이거 참. 근데 조회수가 왜 이래? 당신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안 되겠어. 방법을 바꿔야지.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인터넷을 들락거리던 아내는 전화통을 붙들기 시작했다. 민주 엄마,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우리 아파트 사이트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지? 참, 자기 신문은 보고 사니? 승준 엄마? 저기 아파트 사이트에 내가 글 올려놨으니까
지금 당장 한번 들어가 봐.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좀 알려. 이건 정말 생명이 달린 중요한 얘기야. 알았지? 반장님, 사실 이런 일은요, 반장님이 앞장서 주셔야죠. 아니, 어디 세상 무서워서 애들 키울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단지에 발을 못 들여놓게 해야 돼요. 동화의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강하게 나타났다. 아내가 아는 사람들과 또 그들이 아는 사람들, 또 그들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고,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들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탄탄할 것 같았던 동맹은 3일이 못 가서 깨졌다. 옆에 애들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왜 또? 뭐가 문제인데? 아니,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날 슬슬 피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승준 엄마 붙잡고 물었더니, 글쎄 그놈들이 집집마다 화분을 돌렸다지 뭐야. 화분? 야, 옆에 애들 간사하기도 하지. 내 손 잡고 그런 놈들을 빨리 쫓아내야 한다고 거품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우유값 안 낸 게 내 잘못이라면서 수군대는 거야. 내 참 어이가 없어서. 사람들이 어쩜 이러냐? 이제 그만 좀 해라. 이게 뭐냐? 웃기지 말라 그래. 소비자 고발센터는 괜히 있는 줄 아나 보지?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냉면집에서 나는 또 해골무늬 노란 티셔츠의 남자를 봤다. 박대리와 함께 냉면을 먹는 동안 계속해서 그에게 신경이 쓰였다. 그러니까 그 브루스리, 이소룡의 죽음에 관한 소문은 여러 개잖아요. 게다가 이소룡이 죽기 몇 달 전부터 그가 죽었다는 헛소문도 돌았다니 음모론이 나돌만 하잖아요. 음모? 그러니까 이소룡이 누군가의 음모에 의해 죽었다는 건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그 1970년대 트라이어드 같은 중국 범죄 조직의 범행이라는 것이죠. 그치들은요, 홍콩의 영화 배우들에게서 보호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는데 이소룡은 이런 요구를 과감히 거절했대요. 그 때문에 괘씸죄로 찍혀서 독살이 됐을 수도 있고요. 음모라니까요. 나는 박대리가 말한 음모란 단어에 솔깃했다. 그리고 박대리 말을 들으며 해골무늬 노란 티셔츠를 슬쩍 봤다. 유령처럼 예기치 않은 장소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그가, 나는 점점 두려워졌다. 그가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것 같은 이해감이 들었다. 아르바이트생인 청년은 아내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을 수도 있고, 손해액을 변상하라거나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협박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뻔뻔한 대리점 주인은 그딴 짓을 하고도 남았다. 과장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가시죠. 그 순간 왜 갑자기 페르나의 누나가 한 말이 떠올랐을까? 그녀는 그 애가 얼마나 소심하고 얌전한 아이인지 모른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열했다. 홧김에 그 소심하고 평범해 보이던 아르바이트생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쩌나 생각하니 난 마음이 편치 않았다. 회사에 들어와서도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설마 그 누나 아내의 근처를 얼씬거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 좀 받아라. 이 여자가 도대체 어딜 싸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건올 시간 다 됐는데. 안 되겠다. 핸드폰으로 걸어봐야지. 뭐야? 핸드폰도 안 받아? 이 여자 이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가만있어. 저때 번호가 몇 번이더라? 처가에도 처형의 집에도 아내는 없었다. 아내의 행방에 묘연해지니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다. 마음 같아서는 건우 유치원으로 바로 가고 싶었지만 혹 미행이라도 당한다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아 집으로 갔다. 문 앞에는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분노에 찬 우유가 7개나 모여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집안이 엉망이었다. 순간 소름이 끼쳤다. 난 정리하던 걸 멈추고 살금살금 안방문을 열었다. 누가 왔다 간 흔적처럼 침대 위에는 아내의 옷이 여러 벌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아, 정말 이 사람을 말려 죽일 참이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안 되겠다. 건우 유치원이라도 가봐야지. 다행히 건우는 유치원에 있었다. 건우를 본 나는 그제야 마음이 좀 놓였다. 그러나 지하철 역사에서 노란 티셔츠를 본 순간 다시 가슴이 졸아들었다. 다시 보니 노란색 티셔츠의 주인공은 긴 머리 여학생이었다. 그때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했었어? 아, 도대체 어디 갔었어? 말도 마. 아침부터 얼마나 바빴다고. 저기 소라 엄마가 구청에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강연이 있다고 해서 갔다 왔지. 전문가한테 2시간 동안이나 강연을 들었다니까. 필기까지 해가면서 나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 줄 알아? 아내의 넘치는 에너지가 부러웠다.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더운 날이었다. 따가운 햇살 속에서 누군가 내 쪽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는 게 보였다. 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해골무늬 노란 티셔츠였다. 그때 또 다른 누군가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과장님. 아이, 과장님. 왜 그렇게 놀라세요? 박 대리. 저기 해골무늬. 어? 아이, 과장님 모르셨어요? 어? 저 옷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 뜨는 디자인이잖아요. 저기에도 입은 사람 있네. 이쪽에도요. 정말이네. 아이, 괜찮으세요, 과장님? 뭐? 소비자분께서 주장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나 증거 불충분으로 종죄가 어렵습니다. 아니, 충분히 이해한다는 답변이 딸랑 2줄도 안 돼? 됐어. 그만해. 양자간에 말로 잘 해결하라고 했다며. 아니, 글쎄 미친 개한테 물린 셈 치고 그냥 빨리 잊어버리. 이게 말이 돼? 나 당장 이놈의 소비자 고발센터를 찍마. 가만 좀 해라. 이제 우유 대리점이랑도 모자라서 소비자 고발센터랑도 싸우냐? 싸울 일이 생기면 싸워야지. 결국 아내는 소비자 고발센터로부터 대리점에 시정 경고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대리점에서 사과 전화가 오길 기다리던 중 나는 예기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경호회사 하이에나 시큐리티의 경호팀장 강준규입니다. 근래에 속 썩은 일이 있으시죠?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잡음 없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야. 어떻게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게 됐지? 혹시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한 내용이 빠져나갔나? 여보세요? 네. 좀 생각해본 다음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고객님의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목숨을 지켜준다니. 우유 사건이 목숨 걸 일이야? 일이 도대체 얼마나 커진 거야? 이 옆에 정말. 아니지. 여차하면 경호원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난 해골무늬 노란 티셔츠 때문에 두려웠던 것처럼 그 같은 공포를 이용해서 대리점 주인을 혼내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좋아. 자, 이젠 전세 역전이다.
3일이 지나도록 대리점에서는 연락이 없었다. 우유는 계속해서 들어왔다.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시정 경고를 할 수는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떠한 조치도 불가능합니다. 좋아. 소비자 고발센터고 뭐고 소용없어. 경호회사에 일을 하자. 자, 행동 개시다. 출근길에 나는 대리점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얼핏 보면 인자한 인상으로까지 보이는 대머리 대리점 주인을 만났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경고 조치를 받으셨을 텐데요. 글쎄요. 제가 메시지 확인을 잘 안 해서. 아니, 뭐야, 저 불량한 태도는. 뭐요? 나는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면서 책상을 한번 쾅 내려칠 참이었다. 그랬는데 그때 책상 위에 비스듬하게 놓인 명패가 눈에 들어왔다. 금박으로 테두리까지 입힌 그 명패는 분명 하이에나 시큐리티라고 적혀 있었다. 아, 뭐야, 이 사람이 그럼 경호업체지? 뭐가 잘못이라도 됐습니까? 어쩐지 우리 사정을 다 안다 했더니 도대체 이 사람 정체는 뭐야? 그럼 모두 다 이 사람이 꾸민 일이라는 건가? 이를 어쩌지? 이를 어쩐다? 하실 말이 있어서 오신 거 아닌가? 아니요. 제가 일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요. 그동안 밀린 게 얼마죠? 진작에 그러실 것이지. 오늘 아침까지 간 우유값까지 계산하셔야 하는 건 아시죠? 네? 네네. 여기요. 네. 네. 맞네. 그의 느물거리는 웃음을 보며 나는 그가 새로운 우유에 독국물이라도 집어넣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근데 우유는 기어코 바꾸실 건가요? 예. 예. 이번엔 1년 계획이라 어쩔 수가 없고요. 그 대신에 그 계약이 끝난 대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죠. 근데 그럼 도 되겠죠? 가계약이라도 할까요? 그러실 필요는 없고. 일단 믿어보죠, 뭐. 그 아저씨 경우가 바른 사람인 것 같구만. 자, 우리 우유 하나 마셔. 감사합니다. 근데 상한 우유 값은 제한 금액으로 영수증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무래도 아내가 알면은요. 야, 역시 아주 그냥 현명한 남편이시구만. 에? 그는 흔쾌히 영수증에 힘을 주어 금액을 적고 사인을 했다. 대리점을 나오자 햇살이 따가웠다. 바지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과 목을 닦았다. 하얀 손수건에 누르스름한 얼룩이 생겼다. 몇 걸음 걷고 나니 갈증이 일었다. 들고 있던 우유를 열었다. 파란색 우유팩 속에서 찰랑거리는 순백의 우유를 보는 순간 훅 구역질이 넘어왔다. 여름은 끝없이 이어질 듯하다. 전윤희 단편소설 우유,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김우정, 송정희, 정형석, 장민혁, 남도형, 전지원, 안소희, 음악 손지명, 효과 최경상, 안익수였습니다. 작가와의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이 드라마를 우리가 접했는데 이 주인공 남편이 현명한 건지 좀스러운 건지 심약한 건지 온갖 생각이 다 드는데요. 예. 제가 처음에 구상할 때는 일반적인 사람은 보통 이 남편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이 무대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 아내나 그 대리점 주인 같은 사람들이 좀 그런 부류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 패배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내가 지고 말지. 예. 더러운 걸 보느니. 예, 뭐 실제로 많이 볼 수 있는, 많이 목격되는 모습이고 그 부인의 모습도 또 주인공 남편의 모습도 또 대리점 주인의 모습도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보는 듯하고 그려지는 듯 이래요. 근데 예. 결국 바람직한 삶의 모습들은 아니죠. 예. 우리는 왜 이렇게 극악스러워 했던가. 그리고 뭐 수도세 뭐 이런 거 진짜 몇십 원 몇백 원도 막 다투어서 깎거나 안 내거나 하던 시절 뭐 정말 어렵던 옛날이 있었는데 예. 뭐 경제 수준이 2만 불이다. 뭐 OECD 국가 중에 상위권이다. 이럴 때는 적어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참 안 바뀌죠. 예. 작가도 아마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이제 작품을 쓰게 되는데 많이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 작은 문제고 어떻게 보면 참 그 정도 문제 가지고 뭐 생각할 게 있을까 싶지만 그 속에 권력 싸움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소비자로서의 권력, 그다음에 그 소비자를 누르는 그 생산자 입장에서의 또 권력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감정 싸움이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생각만큼 작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는 게 표면이 있고 이면에 큰 의미가 있을 텐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작가와 더불어 얘기한 부분은 정말 표면의 이야기, 네. 사소할 수 있는 표면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 지금 권력이라는 권력 관계, 권력 게임이라고 하는 단서 네. 그리고 아까 전반부에는 또 이제 음모론이라고 하는 네. 두 가지 단서를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좀 상세히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제목을 우유라고 붙이기 전에 우유 전쟁이라고 해볼까라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얘기되네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이제 각자 입장만 놓고 계속 주장해가면서 벌어지는 하나의 전쟁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 안에 그 사람의 그 심리적 공포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심리적 공포, 그 문제는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좌우하고 그 사람의 그 일상을 해치고 들어가는 그 공포는 결코 작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도 문학적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예. 문학이 뭐 어마어마한 얘기만 다루라는 거 아니고 원래 또 문학의 출발점이 소설 아닙니까? 대설이 아니고 소소한 이야기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건데. 근데 이 아내의 모습을 우리가 드라마 접한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어요. 실제 아내는 그 가정과 자기 자신에게 지지 않으려고 이제 강하게 대처를 하는데 사실은 작품으로 이렇게 접할 때는 보기가 싫어요. 예. 이렇게 사랑스럽거나, 야, 역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이런 느낌보다는 이게 좀, 정말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이게 작가의 의도였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한때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았던 여자들이 또, 매맞는 아내로서 살았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들이 좀 극악스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오히려 억압 속에서 자란 사람이 더 극악스러워진다. 왜냐하면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도 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자들이 파워가 굉장히 세졌고, 그럼요. 사실은 이 여자가 굉장히 극악스럽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어느 가정에서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 남녀 사이의 그 힘의 그 균형이 바뀐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도 저는 조금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또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남성들에 비해서 지금도 지금 여자들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회라는 그 권력 구조 속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여자들에게는 그 이성보다는 감정이 좌우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힘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속에서 이러한 극악스러운 인물도 나올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좀 더 과격해진 여자, 그리고 네. 좀 더 소심해진 남자는 제가 볼 때 이 현재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일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당대의 여성상의 한 측면일 수 있고, 예. 예,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근데 작가라는 게 뭐 해답을 내려주는 존재가 아니니까 예. 이런 여성상이 바람직합니다, 아닙니다. 뭐 이거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모습이 그려지면 되는 건데, 저는 예, 제가 이제 독자로서 반응할 때, 싫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내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내 누이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예,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 그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에 이런 여성상을 그려놨을 텐데, 작가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령 오늘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우유 그 보급소하고 이 아내와 같은 전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이 삶의 본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신지 다른 대안에 대한 어떤 염원을 갖고 계신지 말이에요. 글쎄, 여기서 그려지는 사회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여자와 같은 결국은 그 남자나 여자나 무력하게 다 그 아내나 남편이나 무력하게 다 패배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어느 쪽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무조건적인 패배는 결국은 대리점으로 하여금 그런 횡포를 계속 그 대리점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횡포를 하게끔 방치해두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싸우려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다.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패배일지라도 움직임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횡포를 부리는 대리점은 악이고 거기에 피해를 보는 소비자는 선이다라는 구도도 반드시 들어맞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령 다른 이제 우유업체에다가 신청을 해서 의자 같은 건 이제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공짜로 주는 것들 말이에요. 이런 걸 많이 바란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제 이런 일을 자초하는 것들이죠. 공짜로 나눠주는 것들, 뭐 하는 것들 이런 그런 걸 바라면서 이제 결국은 자기 부담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식이라고 그럴까? 여기에 배어있는 극복돼야 될 문제들도 보여준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소시민의 한계도 많이 제가 드러내려고 했던 부분이 그 아내가 인터넷 사이트에 그 이야기를 올리면서 자신이 우유값을 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싹 뺀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사실 좀 실제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이 일화 전체는 현실 가능한 너무나 이제 이 세상 속에서의 얘기처럼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이 문학적 장치라고 그럴까 소설적 장치라고 그럴까 느껴지는 게 이제 이 경호업체가 이제 개입이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우유 배달 거기였다 하는 건데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이 소설적 구성으로 좀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감사합니다.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더 이제 나아간 건데. 이 경업체를 아마 공포 아까 말씀하신 소시민의 삶에서 느껴지는 공포와 어떤 연결된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만 이 경업체의 그 어떤 전화 또 나중에 확인 여기 관련된 얘기를 좀 부연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우유라는 소설을 쓰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데 마지막에 가서 제가 참 마지막에 가서 구상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실은 응모 직전에 생각해낸 거였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써서 낸 부분이었는데, 무언가 이 남자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했을 때, 경호업체, 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자신도 한번 행위자로서의 위치에 놔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행위자의 위치에 놔주기 위해서 경호업체를 끌어들였지만 결국은 경호업체 또한 이 사람이 편이 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처절하게 패배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모습으로 제가 정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 작가로서의 행보를 내디디신 겁니다.
무려 이제 3년에 걸쳐 내드신 거군요. 예. 2년 전에 수상을 하고 또 이번에 다시 이제 등단을 하신 셈이니까 작가로서, 새내기 작가로서 어떤 의욕과 어떤 전망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예,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경인일보에 당선됐을 때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졌고요. 네. 좋은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2년 동안 다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쓸 수 있는 영역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정말 빛나는 예리한 문체를 쓰는 작가들이나 기발한 상상력 그리고 입담이 대단하신 분들을 보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하지만 저희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우유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의미를 담고 있는 일상을 포착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다음에 세상을 엿보는 작업이 저희 작업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좀 깊이 있게 하는 작업을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어떤 방향으로 작품 세계를 펼쳐나가실지 그 지금 얘기 속에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설 읽기가 좀 더 즐거운 것, 얘기가 즐거움으로 가능한 이렇게 문학이 이렇게 통용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문득 의미가 느껴지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건필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대카드 생활의 기술 레슨 1 재테크. 카드를 쓸 때도 최대한 결제를 늦추어 보유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쇼핑, 식사는 물론 해외에서도 무이자 할부를 활용하는 것이죠. 요점 정리하면 현대카드 전 가맹점 무이자 할부. 가입문의 1577-6000번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기억하면 개구리가 노래를 잘한다고 잘잘잘, 미음하면 메뚜기가 공부를 잘한다고 잘잘잘. 아, 그러니까 정말 쉽네. 아, 기억보다 개구리, 미음보다 메뚜기. 낯글자보다 낱말을 먼저. 이것이 바로 구몬의 과학적 국어법. 공부는 과학적으로, 구몬 학습. 1975년 포니 자동차가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2007년 지금까지 포니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건 순정 부품만을 책임져온 30년 동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차에도 함께 가는 동행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동행 현대모비스. 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착수하고 이렇게 참 좋은 시절입니다. 바라는 것 이루고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은 힘쓰고 용쓰고 안간힘에 젖먹던 힘까지 다 쓰고 그러는데 그 힘만 있는 사람보다 이제 힘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야겠다 하는 생각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라디오 독서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극본 이인주, 기술 이흥규, 연출 박명규였습니다.